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그때 그 일이 살짝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중퇴 후 바로 취직을 했어요. 뭐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했죠. 제 앞가림은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연속해서 찾아온다고 제가 한참 취직하고 일을 하고 있을 무렵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에게 친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오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부모님이셨기에 상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죠.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울타리가 돼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전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보니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제 울타리는 없었어요. 부모도 없는 전의 고아 아니야?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중퇴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냐? 뭐 우리 집도 없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도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낫지. 조금 머리에 들은 거 있다고 아는 척하는 며느리가 낫겠어요? 전 그냥 애 잘 키워주고 집에 복종 잘할 와이프가 필요하다고요. 네 말도 맞지만 아니 웬만해야지. 안 그래? 어디 저런 애를 아휴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 그래도 나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말아라. 난 마음에 안 들어. 고등학교도 제때 못 나온 애가 어디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일도 잘하고 나름 성실해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뭐 제가 더 잘할게요. 전 무난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친오빠는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친오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일저일 안 해본 거 없이 노력 중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갈 돈도 마련해줘야 하고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진 것 같았죠. 그런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제 한마디에 오빠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저에게 결혼 자금도 보태 주었습니다. 참 네 남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눈빛도 그렇고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진 않으셨을 텐데.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거야. 알겠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 혹시라도 힘들면 오빠 찾아오고.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잖아. 오빠 고마워. 그래도 형수 씨 착한 사람이야. 부모님도 안 계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나 잘 살게 두고 봐. 네가 그렇다면 된 거지. 어쨌든 힘들거나 하면 오빠 찾아와. 무조건 오빠는 네 편이니까. 알겠지? 그래야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두 다리 쭉 뻗고 계시지.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하고 참 기특하다 기특해. 잘 살아 이거사. 그리고 이 돈은 너 시집 갈 때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야.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될 거다. 이거 보태서 시집 가. 에이, 오빠도 돈 없으면서 무슨 이걸 나한테. 아니야, 나도 돈 모았어 진짜. 괜찮아. 오빠도 어려운데 참.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그러니까 얼른 받아. 오빠 발 떨어진다. 오빠가 힘들게 돈을 버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흰 결혼을 했어요. 모든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현실은 저의 상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야속하게도 말이죠. 결혼을 하고 보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과는 반대로 짊어져야 할 것들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편이 돼줄 것 같던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그 누구보다 남이 되더라고요. 그저 본인의 엄마밖에 모르는 철저한 효자가 된 것이죠.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얘, 어쩜 그렇게 간을 딱딱 못 맞추니? 이게 엄마 없는 티가 나는 건가? 대충 넣어도 맛있겠다, 안 그래?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시나 봐요. 보완할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엔 참고해서 양념장 넣을게요. 그게 말로 해준다고 되니? 요리는 머리만 있으면 한다는데 머리가 모자라는 건지 어쩜 이렇게 싱겁고 짜고, 아휴. 그러게, 집에서 요리 연습 좀 해라. 시집온 지 그래도 몇 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되냐? 네가 하는 일인데 이제. 뭐? 내가 반말하는 사람이야? 당신 말 다 했어? 너무하다 진짜.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서운하지. 어머, 얘 좀 봐. 이게 누구 앞에서 서방을 쥐잡듯이 잡으려 들어? 너 그렇게 배웠냐? 어? 어른 앞에서 그러라고 배웠어? 남편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가부장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대놓고 저렇게 저에게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뻔뻔하게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의 투정이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에게 화를 내셨죠. 어디서 화를 내냐고 말이에요. 아까 말 뭐야? 어머님 계셔서 내가 차마 말 못했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 번도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누구 때문에 온 건데 당신 하나 믿고 온 건데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러면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냥 맞는 말 한 건데 뭘 그렇게 따지게. 솔직히 시집 왔으면 이 집 가풍에 따라야 하는 건 맞는 거지. 뭐? 가풍? 조선시대에서 왔니? 어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믿을 사람이라곤 당신밖에 없는 거 알면서 진짜 실망이다. 아니, 그냥 내 하고 요리 잘하게 좀 책도 보고 하면 되지. 이게 그렇게 따질 일이야? 너도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정말. 나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야겠어?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 그냥 순응하고 살면 편할 것을. 참. 남편이랑은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움만이 늘어갔죠. 애당초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수백 번 갈라설까 생각도 했지만 참 야속하게도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언젠간 변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의 끈이 참 남편을 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시간은 흘렀고 저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도 달라질 거란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도 모든 집안의 굳은 일은 제 차지였죠. 어느 누구 하나 제 몸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저 임신을 하나 안 하나 저는 똑같이 이 집에 부엌대기 그 자체였어요. 속상한 날이었죠. 가서 기름 좀 짜와라, 방앗간 가서.
한 10병 정도 말해놨으니까 이거 배낭 메고 가면 될 거다. 얼른 갔다 와. 아, 어머니, 저도 이제 배가 불러서 무거운 거 드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 일 끝나면 같이 다녀든지 할게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꼭 그래야겠니? 집에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참나.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어머님도 아이 가져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얼마나 산모한테 부담이 되는지. 이랑 다녀올게요. 난 애 가져서도 다 했어. 그때 당시엔 내과에서 빨래도 했다.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 잔말 말고 기름 짜와. 이미 전화 다 해뒀으니까 가지러만 가면 될 거야. 헛소리 말고 냉큼 다녀와. 괜히 나 열받게 하지 말고. 알겠니? 이런 것부터 티가 나는 거야. 못 배운 티. 어디 어른 말에 꼬박꼬박 말댔고? 말이라도 잘 들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돌아서지. 에휴. 시어머니는 본인 때는 내과 가서 빨래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잘만 다녔다며 기름 10병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호출해봤지만 역시나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기름 10병을 짜러 갔어요. 8개월쯤 됐던 때라 배가 참 무거웠지만 배낭도 무겁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배낭을 메고 택시를 타려고 가는 순간 친오빠를 우연히 만났어요. 친오빠지만 막상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꼴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요. 오빠 역시 저를 보자마자 한탄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 힘들게 가방 메고 어딜 가는 거야? 오빠를 부르지. 임서방은 혼자 이걸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야? 아, 임서방은 일하느라 바쁘고 그냥 후딱 택시 타고 가면 돼서. 뭐 오빠 안 불렀지. 난 괜찮아. 오빠도 얼른 갈 길 가. 데워다 줄게. 밥은 먹었어? 참 사돈도 너무 하신다. 며느리 이렇게 만삭인데 이런 걸 시켜?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오빠는 참 그냥 후딱 다녀오면 되는데 뭘. 너무 그렇게 생각 마. 그나저나 오빤 어디 가는 길이야? 거래처 만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어. 일단 타. 먹고 싶은 건 없어? 이렇게 만났는데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 오빠 바쁜 거 아니야? 난 괜찮은데. 그럼 우리 저기 가서 밥이나 먹고 얘기라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만났는데. 진오빠는 길에서 만난 저를 살뜰히 챙겨주며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임신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레스토랑 식사에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오빤 절 안쓰럽게 바라봤고요. 그 눈빛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그날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굉장히 잘 됐고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비죽도 못 먹었어? 아, 왜 이렇게 말랐어? 임서방이 이런 것도 안 사줘? 너 고기 좋아하는데 더 잘 먹어야지 임신했는데. 아니, 사주지. 그냥 요샌 임신해서 뒤돌면 배고프고 뒤돌면 배고프고 그래서 그래. 새언닌 잘 지내지? 내가 새언니도 챙기고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댁살이를 하니까 눈치가 보이긴 하네. 마음대로 외출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우리야 잘 지내지. 그나저나 참 너 걱정이다. 매번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면 오빠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많이 면박 주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 임서방이 잘 안 해줘?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 힘든 거 없어, 진짜야.
오늘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진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아무래도 쉬운 게 아니긴 하지. 그래서 그래.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오빠. 절 너무나도 걱정하는 오빠이기에 애써 둘러댔지만 오빠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하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핏줄이라는 게 뭔지 참 그날 서로의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을 뒤로하고 전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 집안의 외부인인 것처럼 취급했어요. 철저히 저를 배척하고 손자를 품에 안으시려고 하셨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애 데리고 잘 거니까 넌 알아서 자라. 우리 귀한 장손 네 손에 맡기면 되겠어? 이 할미 손에 커야지. 네? 제가 엄마인데요. 잠투성이 심해서 자다 깨면 저만 찾아요. 제가 재울게요. 어머님 밤잠 깊으셔서 아이께도 잘 못 달래주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아기는 제가 챙길 테니 이리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엄마인걸요, 어머님. 뭐야? 아니 할머니가 손주 좀 끌어안고 자겠다는데 싫다는 거냐? 참나. 이런 게 며느리 살이구나. 아주 기가 막혀. 그게 아니라 애가 잠투정이 심하니까 제가 데리고 자야죠. 그리고 애가 저를 찾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낮에 보세요. 됐다니까. 세훈이 내가 참기마. 너도 참 임시집안 핏줄 내가 챙겨야지. 넌 성도 다른 남이나 마찬가지야. 알아? 시어머니는 극구 거절하며 아들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의 엄마인지 부모인지 모를 정도로 살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갈라 치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려고 했고 오로지 본인 품에서만 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한테 낯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나날이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아도 남편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며 저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살짝 우울증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성화에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울한 날들이었어요. 내가 세훈이 엄마인데 어머님이 자꾸 세훈이를 너무 감싸고 도니까 세훈이가 나한테 낯을 가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참 복에 겨운 소리 한다. 남들은 애 안 봐준다고 하는데 넌 엄마가 애 봐줘도 그러냐? 참나. 이러니까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연세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라고 그렇게 봐주시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복에 겨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짧아? 진짜 애다 애야. 어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정말 내가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과잉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많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발버둥을 친 거였지만요. 세훈이, 엄마가 유치원 다녀왔으면 손부터 씻으랬지? 얼른 손 씻고 와. 엄마가 간식해줄게. 손 깨끗이 빡빡 닦아야 해. 싫어.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할 거야. 엄마는 맨날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고 할머니는 다 해준단 말이야. 세훈이 너 자꾸 이럴래? 네가 이제 7살이면 혼자 하는 것도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떼쓰면 혼나? 응? 이제 형아인데. 예,
넌 왜 그러니? 어쩜 그렇게 애를 못 봐? 세훈이 이리 와. 할미가 다 해줄게. 부엌에서 얼른 간식이나 가져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왕따인 것 같았습니다. 외롭더라고요. 아이마저도 늘 할머니 품에서 나오질 않으니 제가 정말 식모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친정 오빠가 하는 사업이 점차 잘 되었고 그런 오빠는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걸 다 받기엔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하는 일도 많았고요. 하지만 오빠는 끝까지 저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이제 나도 여유도 되고 엄마랑 상의해봤거든. 너희 집 하나 얻어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 에이, 무슨 집이야. 지금도 어머님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아.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오빠 사업자금에 보태야지. 넓은 집은 아니더라도 작은 집 하나 구해줄 여유 정도는 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하나 해주셨을 건데. 내가 엄마 아빠 대신이니까 꼭 해주고 싶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쉽냐? 너 표정만 봐도 알겠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임서방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서 분가라고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오빠가 다 해결할게. 오빠의 아량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생이라곤 오빠한테 도움 하나 못 되었는데 이렇게 집까지 해준다고 하는 걸 보니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오빠가 집을 해준다고 하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공짜는 참 좋아하는 남편이었거든요. 형님이 그래도 염치는 있네. 본인 동생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알아가지고 집 하나 해준다고 하시고, 안 그래?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내가 이 집에 사는 식모살이는 생각 안 해? 세훈이만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진짜 끝냈어. 알아? 참나. 누구나 안 그러고 싶은 줄 아나? 어쨌든 엄마한테도 잘 설명했으니까 빨리 이사갈 준비하자고. 드디어 내 집 장만하는구나. 오빠한테 고맙다곤 했어? 아무리 오빠가 여유가 되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빠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당연히 했지. 그래도 뭐 내가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안 그래? 너 여태까지 먹여 살렸잖아. 그럼 된 거지. 남편은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냐며 염치 불구하고 받겠다고 덥석 그 집을 받았고요.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새 식구 처음으로 나가 사는 거니 저도 설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일단 아이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을 해놓고 이사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집 명의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집안의 윈패는 어디까진가 하고요. 너희 오빠가 해줬지만서도 집 명의를 남자 이름으로 해야지. 어디 여자 이름으로? 아휴, 못 빼어먹은 집구석 같으니라고. 저희 오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해준 집인데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해야죠. 저를 보고 해준 건데. 그리고 부부 사이인데 네 집 내 집이 어딨나요? 이번 주 일요일에 집들이 할 거니까 놀러 오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해둘게요. 뭐야? 아주 버르장머리를 다 고쳐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또박또박 말댔고. 아휴,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 막말로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등에 말대 꽂고 산 생각은 안 해봤니?
당연히 네 남편 명의로 집을 해야지. 아유, 속상해 정말. 빨대라뇨? 제가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한 생각은 안 하세요? 그거 임금으로 치면 어머님 저한테 한 달에 300만 원은 넘게 주셔야 하는 거 모르세요?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참나, 이제 와서 빨대라니 기가 막히네요. 말을 하셔도 고. 너무 기가 막혀 저도 막말을 했어요. 제 막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엄청 화가 난다는 듯이 막무가내로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역설과 막말을 하셨어도 한 번도 때리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행동에 놀랐죠.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사달이 날 것 같아 시어머니를 피해 분간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도망 나온 거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 이제 하다하다 어머님이 내 뺨까지 치려고 했던 거 알아?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뭐? 엄마가? 네가 분란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엄마 그냥 두고 나온 거야? 너도 참 너다.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었어? 남편은 이 말을 끝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경악스러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꼭 제가 붙잡고 있던 실말의 기대감조차 사라졌거든요. 엄마, 얘 집으로 왔으니까 집으로 와요. 우리 집 비번 알지? 내가 문자로 남겨놓을게. 얼른 와서 할 얘기 있으면 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어머님과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대놓고 적장에 저를 던지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정이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전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관계도 다 끝내자고 말이에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한테 이런 얘기도 못하고 우리 관계는 진짜 끝이다, 끝이야. 더 이상 당신한테 거는 기대조차 없어, 알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 정말 나는 너한테 뭐니 도대체? 끝내자 그냥. 아니, 엄마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네가 그냥 온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와서 얘기 끝내라고 한 거지. 어른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도우록 소리가 열리며 문이 화들짝 열렸어요. 친정 오빠더라고요. 친정 오빠는 밖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들었다는 듯이 남편에게 그대로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남편이 질겁하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놀랐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저희 오빠에게 피를 토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뻔뻔하게 말이에요. 내 동생을 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건데 넌 인간 말종이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냥 둘이 끝내. 그동안 안 봐도 비디고야. 내 동생이 어떤 수모를 견뎌왔는지 너 같은 남편은 필요 없으니까 넌 마저도 써. 내 주변 인맥 동원해서 너 매장대 각오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뻔뻔하게 네가 이 집에서 살 자격이나 있을 것 같아? 당장 꺼져. 알겠어? 아이씨, 아파. 아니 형님, 말은 들어보셔야죠. 아, 옳은 말 무시하는 제가 더 문제지. 제가 문제인가요? 닥쳐. 나도 많이 참았어. 진짜 너랑은 끝이야. 알아? 뻔뻔하고 쓰레기 같은 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줄 알아?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 때린 거 벌받게 할 거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선처해 줄 줄 알아? 어디서 주먹을 휘둘러 이것들이 쌍으로. 아주 깡패남매 납셨네. 가만 안 둬. 알겠어? 아휴,
이 피 좀 나는 것 봐. 이 나쁜 것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도 남편이 알려준 대로 집에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꼴을 보더니 다짜고짜 저희 오빠 뺨을 날렸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고요. 그야말로 넷이서 뒹굴뒹굴하는 싸움 한판이었습니다. 정 그동안에 당한 분노로 시어머니를 박살내 버렸어요. 머리끄덩이고 뭐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오게 되었고 다행히 폭행은 쌍방으로 합의 볼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소송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더라고요. 친권과 양육권까지 걸린 문제였어요. 그리고 전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언어폭력과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소송을 걸었어요. 한 3년은 걸렸어요.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도가 되던지 길고 긴 소송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개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자 이제서야 마음의 안도가 놓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뒤부터 늘 불안에 치여 살았는데 그날 잠을 푹 잤습니다. 정말 모든 우울과 힘듦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뭘 잘못해서 저딴 거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법이 이따위면 되겠어? 참나. 아니 기가 막히네. 내가 받아야지 위자료는. 부모도 없는 거 데려다가 며느리 시켜주고 사람 만들어놨으면 안 그래?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여기서 일해봤자 들어준 사람 일도 없으니까. 항소할 거야. 너 기다려. 이대로 못 끝내. 알겠어? 마음대로 해. 모자가 쌍으로 염치가 있어야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냥 둘만의 세상에서. 그리고 위자료랑 양육비 꼭 보내. 알겠어? 아줌마, 당신 아들 잘난 것도 없이 집 한 채 없는 놈 누가 데려가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큰 욕심 부리다 다 잃었네. 이 집구석 꼴 좋다. 그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당신들은 벌을 더 받아도 모자라. 알겠어? 아, 정신 못 차렸네. 넌 내가 말했지? 온갖 거 다 동원해서라도 가만 안 두겠다고. 법정 책임은 이렇게 물고 이제 내가 내린 벌을 받을 차례야. 알겠어? 내 동생한테 함부로 대한 거, 상처 준 거 절대 용서 안 해. 어디 저런 놈이 감히?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오빠 거래처 사무실이었거든요. 거래처였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쉽게 자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오빠가 얼마나 그동안 남모르게 노력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빠는 남몰래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일해가며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올랐어요. 오빠가 그렇게 남편 팔다리를 묶어놓고 남편은 권고사직까지 당하고 나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날이 막막하니 말이죠.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남편의 사과였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제서야 듣게 되니 기가 막히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는데 진작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그랬니?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얼마나 싹싹 빌던지 아주 우습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숨 쉴 구멍은 마련해줘야지. 내가 세훈이 아빠인데. 뭐 먹고 살라고 안 그래? 너무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형님한테 잘 말해서 나 숨구멍 좀 트이게 해줘. 우리 집 지금 너한테 위자료 주고
개토리야. 알잖아, 우리 집 사정. 그러니까 너네처럼 없는 집이 더하다고? 왜 그랬니? 내가 더 없어서 무시했어? 인간 말종. 네가 알아서 해. 양육비 밀리면 소송 들어갈 줄 알아. 하루 벌어 하루 살든 너네 엄마한테 돈을 어디서 융통해 오라고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알겠어? 쓰레기. 아, 내가 다 미안하다. 사과할게.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숨통만 쉬게 해줘, 제발. 우리 오빠가 성공해서 다행이지. 과거에 우리 오빠였다면 넌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당한 거 너도 똑같이 당해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알겠어? 내가 너네 집에서 매일 당한 거잖아. 넌 아직 해보지도 않고 무릎부터 꿇니? 나랑 결혼한 것도 그냥 날 이용한 것뿐이야. 맞지? 내가 그때 미쳤었지. 미친놈. 어쨌든 잘 살아보렴. 세훈이 봐서라도 이러지 말자. 아빠가 그래도 번듯해야지. 내가 미워도 세훈이 좀 생각해줘, 우리 아들. 아니,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당한 거 다 돌려주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벌 받고 일용직이나 알아봐. 남편이 싹싹 빌었지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많았던지라 고소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면접 때만 보여주곤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본인들이 큰일 난 걸 아셨는지 면접 때 잠깐 만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정성은 1도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그저 본인들 지금 앞길이 답답해서 아쉬워서 한 소리 같았거든요. 실제로 용서가 되진 않았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무릎이 이렇게 쉬운 걸 알고 나니 되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고소했습니다. 미안했다. 사돈한테 잘 얘기해서 일하는 곳만이라도 편하게 해줘라, 응? 세훈이 아빠인데 너무하지 않아? 이제 와서요? 됐어요. 진작 잘하시지. 참나, 숨구멍 막히니까 비는 꼴이란 참 우습네요. 당신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도 있고요. 안 그래요? 평생 반성하며 그냥 사세요. 과거에 계속 후회하면서. 사람 우습게 본 죄 톡톡히 받는 겁니다. 세훈이를 봐서라도 봐줘라. 우리 아들은 잘못 없잖니? 내가 잘못이지. 그래, 이 늙은이가 주책이었어. 미안해. 당신 같은 엄마를 둔 게 죄지 그 사람은. 그리고 교육도 잘못 받았고 잘못 컸고 그냥 달게 받으세요. 당신들의 벌이니까. 그리고 전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한 지 7년째예요. 다행히 이혼하고 오빠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아 지금까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죠. 워킹맘이자 싱글맘이기에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에서 살았을 때보다 아이도 훨씬 안정을 느끼더라고요. 모자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요. 친정오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음에 참 고맙기도 하면서 가족이 최고라고 많이 느끼는 요즘이네요. 그땐 왜 이렇게 어리석었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렵기도 했고 사리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우울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해결되고 나니 우울증은 말끔히 나아졌고요. 지금으로서야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네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어둠 속에 갇혀있기만 한 것 같았는데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면서부터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에요. 물론 친정오빠의 도움이 컸지만 말이에요. 오빠도 저의 밝은 모습을 보니 참 좋다고 말한답니다. 너무 힘든 삶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의 내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배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고된 일을 저에게는 시킬 마음이 없다면서 강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만 더욱더 악화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도배 일은 어느덧 남편 옆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몇 달간 온몸이 쑤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행복감이 더 컸었고 고생한 만큼 저희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넉넉한 54평을 계약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와 54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시모까지 걷어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건 싫어해서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54평에 방 4개면 나 하나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왜 싫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그 돈 너희들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몸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좋잖니. 아, 글쎄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그냥 거기서 사세요. 왜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드라마나 TV 프로 같은 데서 함께 지내다 보면 고부지간 사이 틀어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봤었는데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엄마가 무조건 이사가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다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너는 항상 보면 며느리만 중요하지 엄마가 어떻게 살든 그런 건 관심조차 없는데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잡아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자는 건데 너는 단칼에 거절을 하니? 그럼 며느리만 좋다면 너도 허락해 주는 거지? 내 아들은 네가 힘들어지는 걸 못 보겠다고 나를 거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남편과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겨서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가 많이 배려하겠지만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사는 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도 분명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가끔 마찰이 생기는데 어머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제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결국 중간에서 감정이 터져버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이사 가는 집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싫어요. 남편이 시모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남편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첫째 딸이 심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일이 바빠서 시모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너무 먼 지방에 계시고 일도 하셔서 시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저희 집에 시모가 들어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 딸을 봐주기는커녕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동네 지인분들을 다 끌어들여 저희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묵묵히 제가 알아서 처리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퇴근을 같이 해서 남편이 항상 시모의 행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처럼 똑같이 참고 있었고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서 술판을 벌인 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 딸은 방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조금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그날 이후 한동안 시모와 연락까지 끊어버렸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희 부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 노력에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겉으론 용서를 구했지만 속으론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길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던 상태라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시모는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시모가 그런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머리를 한 움큼 뜯긴 적이 있었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단어가 한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 보고 개족보라면서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라서 제 얼굴이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건들지 말아야 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살면서 외모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너무 서운했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는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자 남편도 시모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저와 같이 연락을 끊고 지냈었어요. 시모는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가 욕먹었던 걸 서운하게 생각해서 저에게 본풀이를 한 거라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건 정말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 2년간 얼굴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었고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시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호자가 필요했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그 핑계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너무 놀랐는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었고 끊어내지 못하게 천륜이라고 걷는 것조차 힘들다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려 하지 않길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이 넘어가더니 어느새 6개월이나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모가 겉으론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가 안 볼 때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이 되었거든요. 걷는 게 힘들다며 나이를 먹어서 다친 부분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몰래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거짓된 행동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라서 시모에게 조금도 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배일 특성상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 몇 번이나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한다면 그땐 정말 평생 얼굴을 안 보기로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키더니 저희 안 볼 때는 몰래 밖으로 나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시모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몰래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움직이길래 남편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는데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들어간 건물 앞에 경찰차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길래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차에서 내려 시모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더니 잠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모 또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저희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노름을 하고 있던 거였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없어진다더니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는 시모의 모습에 결국 저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주어졌었고 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모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저희 가정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시모도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강하게 차단해버리자 시모도 결국 포기를 하고 또다시 혼자서 몇 년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또다시 접근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데 무작정 밀고 들어와 고집을 부려서 저희도 참 난감했었어요.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정말 몰랐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시모도 욕심이 생겼는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려 하길래 남편이 사전에 차단을 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전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온갖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왔던 터라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가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애원을 했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더는 대화해봤자 서로의 기분만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도 시모만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너무 싫어했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며 줄 게 있다고 저만 오길 원했어요.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장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설명한 뒤 저 혼자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이거 받아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네가 우선인 게 말이 되니? 내 아들과 그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혼이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으로 뭐 하자는 건데요? 설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아들 믿고 상당히 설치는데 결국 팔은 하늘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몰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둘이 그만 정리해라. 역시나 당신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었네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던 것도 전부 거짓된 모습이었고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한 줄 아니? 남은 인생 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였어. 너 같은 개족보가 그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필리핀 사돈이 웬 말이야? 첫째 손녀가 예전에 몸살 났을 때 왜 내가 안 봐줬는지 알아? 순수 한국 혈통이 아니잖아.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정이 가겠니? 남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이 국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같은 개족보 때문에 우리 집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네 뱃속에 태어난 자식들 얼굴 꼴 보기도 싫고 너도 그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네가 뭔데 모자지간을 끊어내려 해?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의 집안 그만 망치라고. 정말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는데
더 대화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100만 원은 준 거니까 받을게요. 그동안 그이가 생활비 줄 때마다 그 돈 정말 아까웠었는데 오늘은 이 돈으로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해야 되겠어요. 나이를 먹더니 정신 상태가 산으로 갔나 봐요. 아무래도 조만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락가락 하는 것 보니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요양원 가서 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할 말 다 끝났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돌아가는 길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이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가서 미리 짐 좀 싸두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저희도 두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애초부터 똑바로 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가 부른 거 아니니까 음료수는 당신이 계산하세요. 이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저도 주스를 들어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화가 잔뜩 올라온 시모는 남편과 그만 이혼하라며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양손을 붙잡아 패대기 쳐버렸고 몸에 묻은 커피를 털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의자를 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등을 맞게 된 저는 비명과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웅크린 채 힘겹게 남편한테 전화를 연결한 뒤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제 전화기를 사정없이 신발로 밟아 액정을 깨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며 당장 이혼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시모를 말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제 전화에 바로 달려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거침없이 걸어갔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은 모습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더니 엄마한테 얼굴을 붉히면 되겠냐고 양손을 잡으면서 어색한 미소로 단둘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랑 나랑 이렇게 된 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방금 이혼하라고 했거든. 위자료까지 챙겨줬으니까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자. 그렇게 할 거지? 설마 너를 낳아준 엄마를 등 돌릴 거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빠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잖아. 그때부터 사는 게 정말 힘들었었다. 그래도 너를 놓지 않았고 악자같이 살아오면서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 돌아서면 남이지만 엄마는 피를 나눈 천륜이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 혹시 알아? 54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 전부 다 먹으려고 너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라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도 많이 봐서 알잖아. 더군다나 개족보인 쟤랑 같이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앞길이나 망치는 게 엄마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아예 끊어내려 했어도 저 사람이 낳아준 당신을 내치는 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자고 저를 설득했었어요. 그만큼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 생각하며 좋게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이 제 옆에서 같이 힘들게 일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당신은 매번 매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고독사로 떠나도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쟤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결국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선택해라. 쟤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쟤를 선택하는 순간 엄마는 저 다리 위로 올라갈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는 카페에서 뛰어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편이 자기를 말려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축해준 뒤 차에 태웠어요. 시모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 위 난간까지 올라가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가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충격적이게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진 시모는 기절을 했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다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를 물 밖으로 힘겹게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시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 옮겨진 시모는 다행히 다시 심장이 뛰긴 했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깨어나는 바람에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숨만 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담당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깨어난다 해도 이미 뇌에 손상이 가해져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2달이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시모는 처음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고 의사의 입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다리 위로 올라갔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거고 받아준다면 또다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할 것 같아 시모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응징을 해주려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게 버텨봤자 앞으로 2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정신이 깨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의사는 그럴 가망성이 거의 없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저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꽤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이런 일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달 뒤면 매년 찾아오는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마트에서는 벌써부터 명절 선물을 한창 예약받고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직원을 보고 있는데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저는 장을 끝까지 못 보고 다시 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한 남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진정시켜 주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작년 추석 처음 명절 때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두 형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랐던 저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형님들 표정을 살폈고 왜 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둘째 형님한테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둘째 형님은 머리도 나쁜 게 눈치도 없다면서 갑자기 막말을 퍼부어대며 화를 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큰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갔고 둘째 형님이 서둘러 뒤따라 들어가자 저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는데 큰형님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당히 많은 명절 음식 재료가 쌓여 있었고 큰형님은 저를 보더니 할 일이 많다면서 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시댁에 오자마자 아주버님들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방 출타 중이라 저녁을 먹기 전에 올 거라는 말을 둘째 형님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감이 안 잡히나 본데 매번 명절 때마다 항상 이 정도 양은 기본적으로 하거든. 이 동네 특성상 서로 음식을 돌려먹는 관습이 있어서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이번 명절이 첫날이니까 동서는 송편을 빚으면 되겠어. 한 3,000개쯤 하면 동네 분들과 나눠 먹고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최대한 많이 준비해줘. 우리는 오늘 먹을 저녁 준비를 할 건데 불만 없지? 송편 빚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나는 이 집 며느리로 처음 들어왔을 때 동서보다 더 심했었어. 별거 아니니까 엄살 떨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톤 달지 말고 해. 오자마자 기강을 바로 잡아야 집안의 체계가 잡히는 거니까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걸 잊지 마. 여긴 또 다른 사회라고. 형님 말만 잘 들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괜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피곤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는 게 좋겠지? 나는 어머님이 동서를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요즘 개나 소나 대학 졸업장은 가지고 있을 텐데 고졸이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형님이랑 내가 대학 교수인 건 알지?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떠나 섞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동서만 고졸이지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대학은 나왔다고.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니라던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어? 고졸에서 멈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도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학 교수 직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사업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시대에도 고졸, 대졸 따지는지 몰랐는데 제 주위에 대학 나온 애들만 봐도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는 사업을 했고 대학 나온 애들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형님들은 결혼 후 저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사회 경험이 많았던 저로선 형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딱 알 수 있었죠. 송편을 3,000개나 만들라고 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그 많은 양을 만든다는 건 무리가 있었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떠보려고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학 교수인 형님들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능력 좋고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형님들이 대학 운운하면서 무시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숨기기 마련이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딱 거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형님들도 저보다 능력은 없는데 내세울 게 교수라는 직업 하나로 지식이 좀 많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런 행동들이 어쩔 때 보면 철없어 보여서 상대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굽신거리면서 형님들한테 먼저 기어들어가지 않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형님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저를 또다시 건들기 시작했어요. 송편 빚는 걸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잠깐 해본 이후 처음이라 이쁘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한 형님들은 또다시 저에게 말을 붙여왔고 제가 무시하면서 송편만 빚고 있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들 말 무시하냐면서 힘들게 만들어 올려놓은 송편 쟁반을 엎어버렸어요. 동서,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라고 했잖아. 내 말이 안 이꼽게 들렸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송편 좀 제대로 만들라고 했던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왜 아까부터 계속 내 말을 무시하는 건데? 동서가 밖에서 잘 나가는 거? 여기선 아무 쓰잘모리 없어. 내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 뿐이라고. 좀 전에도 내가 분명 좋게 얘기했었는데 벌써 까먹은 거야? 붕어 대가리니? 고졸이라서 뒤돌면 까먹는 거냐고. 벙어리도 아니면서 왜 아무 말도 못해? 동서는 오늘 2층 보조주방에서 송편 3,000개 전부 다 만들지 못하면 내려올 생각 조금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게 앞으로 생활하는데 편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고생을 사서 하는 거 보니 동서도 참 답답하다. 아까부터 고졸고졸 하는데 그러는 교수님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이 집안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어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만해요. 제가 형님들 대우를 안 해줬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하고 있고 물어보는 질문 외엔 조심하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막대하는 건데요?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첫째 형님은 옆에 있던 소쿠리로 갑자기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형님이 하는 말에 불만을 가졌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첫째 형님한테 머리를 한 대 맞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고 모든 것들이 어색한 건 당연한데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막대하는 형님들의 행동들 때문에 속에서 화가 끓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식사 시간이고 시부모님이 들어올 시간이라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송편 빚는 재료를 가지고 아무 말 없이 2층 보조 주방으로 올라갔어요. 송편을 3,000개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날 하루 한 끼 먹을 양만큼만 만들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사업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라 형님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쿠리로 제 머리를 내려친 건 나중에 명절이 끝나고 죄를 물을 생각이었고 저에게 첫 명절인 만큼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었을 뿐 두 형님들은 그날 나를 잡은 건지 저를 뒤따라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고졸 주제에 자기를 무시한다며 골프채를 들고 올라왔어요. 야, 너는 내 말이 우습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지금 불만 섞인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그래도 첫 명절이라 긴장을 많이 했을까봐 좋게 대해주려 했는데 동서 태도를 봤을 땐 말로 하는 것보단 매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 못 배웠으면 맞아서라도 배워야지. 오늘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골프채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저한테 휘두르게요? 아니,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걸 저한테 휘두르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고 있는 교수직 내려놓고 싶은가 봐요? 요즘 사업 운영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냥 쉬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땡값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겠다니 저로선 너무 감사한데요? 형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왜 머뭇거리세요? 형님이 잃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각오도 없이 골프채 들고 온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끝나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서로 좋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 참 웃긴 게 한국 문화는 이게 잘못됐어요.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무조건 형님들 말에 따라야 하는 거고 뭐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누가 예전처럼 자기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온갖 상처 다 받아가면서 시키는 일 묵묵히 하고 있겠어요. 이 집안에서만 막내 며느리지 밖에선 저도 대표 소리 들으면서 대우받으며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됐으면 배울 거 다 배운 양반들일 텐데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고졸 나왔으면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학 나왔으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요? 교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학생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부터가 어이가 없어요. 그냥 서로 좋게 웃으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있다가 시부모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눈을 치켜 세우고 형님들한테 불만을 털어놓은 순간 첫째 형님은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골프채를 치켜 올려 세웠고 둘째 형님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고졸이 겁도 없이 시댁 집안 며느리로 기어 들어왔다며 사정없이 휘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결혼 첫 명절날 꼼짝없이 매타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 순간 뒤에서 버럭 소리를 지른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너네가 막내 며느리는 첫 명절이니까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한 거니? 잘 좀 가르쳐 주려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왜 막내 며느리한테 골프채를 휘두른 건데? 네가 한 행동이 나한테 납득되지 않으면 이 상황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다. 어머님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막내 동서가 형님 성격을 긁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골프채까지 휘저었겠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싹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너는 이런 상황이 잘 됐다는 거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드러나 보자. 빨리 설명해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학벌도 안 좋은 게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죠. 고졸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었나 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 말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보였다니까요. 손윗 사람이 얘기하면 깍듯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어머님, 막내 동서 하나 때문에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며느리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가 제일 나빠. 중간에서 좋게 해결 볼 생각을 해야지. 한쪽 편만 들면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거 모르니? 그리고 고졸이 뭐 어때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희가 시임이라도 되니? 학벌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교수인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 고졸인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해? 너희들 정말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집안 능력이 부족해서 대학 못 나오는 거? 그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대학교 정도야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놀고 먹었으니 들은 지식도 없어서 대학 가봤자 애들과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생산직에나 뛰어들고 한평생 공장에 처박혀서 남은 인생 노동만 죽어라 하다가 급에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지질이 궁상처럼 살겠죠.
그래서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대우를 해주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하고 있는데 제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교수를 하겠다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애들을 주입시키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몰라? 개개인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데 너부터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는데 교육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 그렇게 따지면 너는 뭘 얼마나 대단한데? 대학 교수인 거 말고 뭘 내밀 수 있냐는 거야?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능력이 좋은 건 알고 있니?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번듯한 회사 만들어서 대표 소리 듣고 있다. 이 집구석에서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썩어 빠진 너희들의 정신상태 내가 오늘 바로 잡아주마. 너희들 당장 따라 나와. 내가 없는 사이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너희들 오늘 아주 그 말 쏙 들어가게 해주마. 시모는 저보다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집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분노했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치는 거 아주버님들과 시부가 힘겹게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알고 보니 첫 명절날 서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시장에서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와 여러 가지 먹을 걸 사왔었는데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그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죠. 시모는 형님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더니 소농장에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저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날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두 형님들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왜 저희들한테만 그러세요?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는데요. 동서한테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 줄 알아?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뵙고 왔다. 막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전에 벌써 다녀왔다더라. 이제 기력도 많이 떨어졌는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너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있니? 막내 며느리는 사업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 될 때마다 요양원을 다녀갔다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자기 친할머니도 아닌데 잘 좀 봐달라고 요양원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먹을 거며 선물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줬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들조차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을 막내 며느리가 챙겼다.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는데 명절날 놀고 먹기만 하고 요양원에 한번 가자고 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귀찮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너희들 사정도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특히 큰 며느리 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싹싹 빌라고.
두 형님들은 시모가 화를 내며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에게 조금도 사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소 농장으로 들어가더니 바가지에 소 배설물을 한 바가지 가득 푼 다음 소똥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두 형님들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부어 버렸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한 두 형님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소똥을 뒤집어 쓴 상태로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두 형님들이 씻지 못하게 수도 밸브를 차단시켰고 물이 나오지 않자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집 밖에 있는 농수로로 달려가 자신들의 몸을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농수로에서 소 배설물을 닦고 있는 두 형님들에게 그곳이 너희들이 있을 곳이라고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다시는 시댁에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시모는 저에게 큰형님한테 당한 거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하라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첫째 형님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학교에서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일이 커지게 되자 교수 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주버님과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동생인 남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에 잦은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갈 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첫째 형님의 행동에 조금의 선처도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 법적인 처벌을 받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들도 있으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은 차후에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밀어붙이자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걸 인지했는지 합의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둘째 형님도 아주버님과 이혼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자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며 같이 찾아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동서는 고졸인데 사업에 성공을 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배가 아팠어. 내 성격상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만 챙겨주는 모습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고졸 주제에 사업도 성공했고 어머님한테까지 인정받은 그런 모습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싫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동서를 괴롭히고 싶었고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더라고.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으로 동서한테 상처를 줬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우리 관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나 대학 교수야. 콩밥 먹는 순간 교수 생활 끝이라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동서도 잘 알잖아. 동서는 마음도 넓고 배려심도 많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원하는 거 말만 해. 동서가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등 돌리고 살 건 아니잖아. 그래, 동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일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 절대 안 할게. 나 이러다 정말 이혼하게 생겼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엄마 없는 아이 만들 거야? 나도 동서가 잘 나가는 모습이 샘나서 그랬던 거지.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두 형님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좋게 해결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그 자리에서 형님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란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심각하게 나와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저희 부부만 이 문제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 단시간에 모든 게 정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 결정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보면 몸에 남아있는 그때의 상처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첫째 형님은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려서 현재 별거 중에 있습니다. 첫째 형님은 현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당시 몰랐었는데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첫째 형님의 형 집행이 더 길게 나오게 되었죠. 큰 아주버님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 이혼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출소하면 바로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설 것 같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가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힘들까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2달 남았으니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